7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관세 폭탄이 떨어져서 시장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처럼 저는 느껴져요.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죄송하지만 공부 엄청 안 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수도 정말 엉망이고 수출로 버텨야 되는데, 수출은 대외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고환율로 조금 이제 방어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근데 그 고환율도 이제는 비빌 언덕이 좀 될 수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해 4월에 그렇게 폭락했겠죠. 그러나 저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인플레 때문에 우리는 올해 연말 2% 밑에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는 2%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원화 강세가 출현하는가. 더군다나 4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14조를 파는데 그렇죠. 어떻게 원화 강세가 나는가. 그럼 원화의 이제 약세 요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서 금리에서 원화가 약세 쪽,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 팩터들과 대외적으로 미국이 압박을 해서 원화를 강세로 좀 환율을 끌어내리는 팩터와 이게 계속 그래서 울퉁불퉁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 결국 내려가겠죠. 미국의 파워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봐야 보잘것없는 레벨의 하락이 아니겠나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300원 막 초반대까지 가고 이런 거는 아니 뭐 그건 뭐 모르는데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일단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아니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을 다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연준 의장이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해요? 역사의 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임기 1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4.25에서 4.5%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은 2.3, 뭐 2%대 초반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물가 상승률 대비 기준금리 너무 높다. 실질금리가 높죠. 그런데 앞으로 이 물가가 더 튈 수도 있으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염려하는 거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연준이 뒤늦게 금리 인상해가지고 그렇죠.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 또는 달러 약세는 물가를 더욱더 올릴 재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그냥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7월 3일 상호관세 이후에 관세 폭탄이 떨어져서 시장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처럼 저는 느껴져요. 7월에 금리 인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그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한 게. 벌써 영국이랑 미국, 중국밖에 안 했어요. 중국도 뭐 90일 이후에 하기로 한 거고. 아니 뭐 어쨌든 30% 10%든 영국 10%에 중국 30%로 결정이 된 숫자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인도가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그 전쟁 직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트럼프가 자기가 중재를 했네 입방정 떠는 바람에 모디가 지금 극대노했는데 모디랑 지금 모디가 미국 말 들으면서 관세 순순히 두들겨 맞을지 좀 자신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거는 그쯤 가면 6월 말, 그러니까요. 7월 초 가면 또 시장이 또 어떻게 파르르 떨릴지 모르겠고요. 협상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거래의 기술 같은 이상한 거래의 기술을 전 세계가 다 봐가지고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또 하나의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는 변수니 이걸 또 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자선 배분을 해놓자라는 말씀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징후 아까 이야기했던 극한의 악취, 극한의 달콤함이 나올 때까지는 중립으로 대응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절반, 현금 절반 이렇게 들고 있다가 현금이라는 게 꼭 온리 지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의 채권에 그리고 골드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미국 채권 투자 요즘에 또 이제 ETF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10년물이 뭐 4.4, 뭐 4.5 물론 또 영상 우리 바로 나갈 거긴 합니다만 계속 너무 많이 변해요. 채권마저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금 쪽으로. 그래서 저는 2월에 팔았는데 요새 또 금값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다시 이제 금 리밸런싱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좀 온스당 뭐 한 3,200. 예, 많이 빠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금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금치라고 하나요? 예, 금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 국제 시장 가격보다 한 30%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금을 팔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4월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물론 이건 되게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주식도 약세, 채권도 약세, 달러도 약세, 금만 강세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시나리오인데 바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죠. 이대로 가면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암시하는 보는 거다. 거죠. 금이 오른다라는 건 미국의 채권도 박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 계속 널뛰기를 하는 건데 금과 그렇죠. 위험 자산 이렇게 그렇죠.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 국채까지도 이제는 위험 자산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뭐 트럼프가 100년에 걸친 신뢰를 100일 만에 박살냈죠.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지금은 일단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 원이 올해는 정말 매력 있다. 아무튼 한국 원화 채권이 이게 네. 널뛰기라는 게 한번 쿵팡 쿵팡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이제 쿵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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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오히려 리밸런싱도 더 자주 하게 되는 하게 될 수도 있죠. 작년 4번 한 게 저희도 엄청 놀랐는데 올해만 벌써 지금 3번째가 지금 눈앞에 임박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게 뭐 그냥 거래 비용이 엄청 한번, 들죠. 예, 분기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1년에 한두 번이 목표인데 목표는 그런데 왜냐하면 거래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슬리피지라고 해서 살 때 그 매도가보다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 매수가보다 좀 이렇게 해서 사줘야 되잖아요.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매매 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매매를 하면 보통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0.5% 정도 비용이 수반돼요. 한번 전체를 다 사고 팔면. 최대한 안 사고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만 4번, 올해만 벌써 2번이라 올해도 쉽지 않은 해 같습니다. 이게 참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리밸런싱의 기회이긴 한데 그것 역시 공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적 비율을 찾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일단 한 번도 안 하는 건 또 문제가 있고 한 2번에서 3번이 최선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 많이 했고 올해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결코 좋은 의미로는 참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수익률은 개선되겠죠. 근데 왜냐하면 저가 매수하니까. 근데 시장 그러나 봤을 이제 땐 시장의 참가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책에서도 그 뒷부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 또 심각하게 가다 보니까 일본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 자체가 죄송하지만 공부 엄청 안 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요, 일본이 우리랑 이렇게 비교를 제가 아주 해볼게요. 198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86년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 실질 주택 가격이 우리 얼마일 것 같습니까? 1986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실질 주택 가격이 한국이 얼마일까요? 일본. 한국. 한국이요? 우리 60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 상승률과 대비를 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1986년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단독주택뿐이었는데 그걸 부수면서 아파트 비중이 이제 절반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흐름을 보면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물가 대비 올랐는데 단독주택 가격들이 하나도 못 오르면서 1986년에 막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살 수 있는 게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가 10%도 안 되니까 90%의 단독주택을 사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가격 하락률이 일본보다 더 커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우리가 주택가격 하락률이 평균적으로 더 커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외환위기 때 그리고 1기 신도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할 때 일본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전에 존재하던 80년대, 70년대, 개발연대에 존재하던 부동산 버블을 그때 다 청산하고 2000년대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출발선을 세팅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이야기할 때 일본은 30년 동안 외환위기를 안 겪어서 천천히 진행됐고 우리는 외환위기 90년대 초부터 97년까지 한 8년 사이에 일본이 30년 빠진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지면서 조정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융구조 조정해버리고 IT로 갈아탔죠. 그래서 그런 일본식의 어떤 불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버블 있죠. 그러나 네. 전국적 버블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희소하잖아요. 네. 못 짓게 하니까 더 이상 질 땅도 없고. 이번에 뭐 잠실 5단지 한강 보이는 데다가 임대동 다 배치하라고 그랬다면 서울시에서 지시했어요.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 되겠어요? 물론 너무 잠실 5단지 집값이 급등하니까 집값의 상승을 억제해 보려고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정책이고 이건 서울의 가두리를 치는 정책인 거죠. 외지인 오지 마. 우리는 낮은 용적률로 살겠어. 그냥 살 테니까 너네 오지 마. 그리고 서울에 신축은 없어. 라는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슬프죠. 극단적으로 이제 1대1 재건축 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 뭐 아무리 기부 체납하고 뭐 용적률 뭐 해봐야 다 그 여러 가지 소셜 믹스의 문제들도 되게 심각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면을 갖다가 어디다 줘야 되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네. 재건축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1대1 재건축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앞으로 엄청나게 치솟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1대1 재건축이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만 오르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쓰면.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도 보면 집값이 오르긴 오르는데요. 어떻게 오르는지 아세요? 니폰기 힐스나 아다보다이 힐스나 네. 미드타운 같은 그런 데만 수십억, 수백억짜리 아파트가 속출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못 올라요. 초양극화. 왜? 왜냐하면 그 재건축이 안 되니까 거기도.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건 비슷한데 일본형이라는 건 장기 불황을 뜻하는데 우리는 엄청 세게 불황을 겪고 빨리 회복된 나라라. 이제 또 우리나라가 불황이 오면 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확 부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정책에 개입을 해서. 또 책에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또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데 또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또 빠르게 또 회복이 되고. 작년에 역사상 최대이익 낸 나라가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저는 도대체 경쟁력의 잣대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이제 먼 미래를 또 걱정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은 사상 최대. 무역도 그러니까 사상 작년에 최대인데. 뭐 우리가 제일 비관론이 팽배했던 시기가 작년 같은데 작년이 그 상장 기업들 이익을 보면 그 비금융이 200조, 금융이 50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비금융만 1분기 이익이 55조예요. 금융 실적까지 하면 훨씬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업만 돈을 잘 벌고 가게가 부채에 시달리며 경제가 어려운 뭐 그렇죠. 내수가 부진한 걸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의 또 일본형 복합 불황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시장의 후각을 맞는데 방해되는 스토리다. 그러니까 이게 참 수출은 좋아도 대기업은 좋아도 중소기업이나 내수는 또 별개의 일이고 맞아요. 이걸 또 연계를 시키는 게 정책적으로도 되게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박사님도 여기 146페이지부터 그 우려를 좀 써주시긴 했습니다만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구조 이거는 좀 우려스럽다고요. 뭐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너무 다 세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 뽑겠어요. 기업들이. 심리가 기업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좀 많이 썼고요. 아무튼 그 자산 시장의 순환이 다가올 때 그 순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좀 그러니까 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넣었으니까 책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하면서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이거 5분께도 저희가 댓글 보고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특히 좀 돈의 흐름을 좀 잘 읽으시라라는 측면에서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만 하면 돼라는 말이 들리면 일단 시장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다. 테슬라만 사면 돼. 엔비디아만 사면 돼. 에코 프로만 사면 돼.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아마추어들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 프로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시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뭔가 비효율적인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주가 상승을 경험한 거죠. 비율의 극단으로 가서.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하자. 반대로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하고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는 그래도 저는 리밸런싱을 하고 시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때 여기서 몇 %가 평균적으로 빠지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다 도망가고 세상은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휩쓸려 다니는 시간에 제 책을 보면서 한번 마음의 평화를 맞아보시면 그리고 압축적 지식 습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과 거꾸로 간다라는 게 그 사람의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많은 스터디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주식 시장의 폭락이 즐거운 사람은 현금성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사전에 이렇게 마련을 해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역시나 홍춘호 박사님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이 책을 가지고 홍춘호 박사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본의 홍춘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